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류심사론 제2주차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날은 3월 10일이죠. 어제 투표들 잘했나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날인데 제가 강의를 찍는 날은 3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대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 또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마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래요. 어떤 선택을 하든 통합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롭고 평등한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나라이길 기대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름 좀 불러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더 들어왔어요. 한 명만 이 과목에서 수강 신청을 바꿨고요. 몇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름 한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업 시간에는 매주 수업 때는 여러분들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볼 겁니다. 김범준 잘 지냈죠? 김연두, 노소영, 라두흠, 박예림, 송경주, 손영주, 손혜인, 송계영, 송민서 반가워요. 민서가 다시 들어왔나요? 다시가 아니라 민서가 이제 수강 신청 변경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신지우, 안지영, 양은서, 엄치혜, 왕정빈, 윤수빈 여기까지 이름을 부를게요. 다른 학생은 그 다음 시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현재 수강 신청된 학생이 41명이네요. 그래요. 제 과목을 듣기 위해서 와주신 학생들도 환영합니다. 늘 수업의 진행 방법을 이야기했듯이 한 주에 있었던 뉴스와 그에 대한 뉴스라고 하면 교종 관련 형사 정책에 관한 한 주 동안의 가장 큰 이야기거리들을 살펴보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지금 너무 어렵죠. 첫째는 전 세계가 어려운 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불안하고 경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는 부분도 있죠.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어서 아무튼 이런 전쟁이 주는 어려움들, 또 최근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오미크론의 문제들. 지난주는 내내 우리가 좀 또 힘들어했죠. 사방돼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작년보다 1.8배가 더 많이 발생했대요. 물론 건조한 날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불이 또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서 정말 어디죠? 울진, 삼척 뭐 이런 쪽은 거기에서만 화재로 인해서 서울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탔다고 하니까요. 이런 문제들 보면 뭘 느끼나요? 사회 문제들이라는 게. 사회 문제는 뭐라고 정의했죠, 우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여기는 문제들. 그 문제는 꼭 그래서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건 사회 문제로 바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 문제도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의 해결을 원하고
그게 자연재해지만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들이 지난주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강의를 듣는 여러분 3월 10일자라면 많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요? 방금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홍천군 북방면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강의 직전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제 친척분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다행스럽다기보다는 그분이 사는 제 이모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보이질 않는데요. 같은 북방면인데 굉장히 면적이 넓은 곳이라 홍천이.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죠? 우리가 이제 교정 시설에서 가장 신경 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설에서의 참정권, 선거 때의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정말 한 명이라도 안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국민들의 어떤 권리죠. 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과연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교정시설에서는 어떻게 투표할까? 누가 할까? 예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까지도 거의 미결수만 투표를 했었어요. 미결은 뭐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미결수들은 늘 투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미결뿐만이 아니라 노역장 환영 유치자. 노역장 환영 유치자는 누구죠? 그래요.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형을 바꿔준다 그러죠. 그래서 노역장 환영 유치자도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서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을 집행 중인 자 여기까지도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한번 보는 게 좋겠군요. 제가 스스로 모니터링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음성이나 음질 그리고 화면에 문제가 있으면 백석톡이나 전화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교도소 내에서 투표는 우리가 거소 투표라 그래요. 거소라는 건 뭐죠?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거처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거소라 그러죠. 거소와 우리가 주소가 다르죠.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장소, 이게 주소죠.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데 거소는 그냥 머무르고 거처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거소 투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 같은 데 있는 사람들. 선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소지가 아닌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이 하셨죠? 내일 투표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주소지 근처에 사는 거죠. 주민등록지에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거소 투표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 기준은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2월 9일자까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는 명부 작성을 하는데 선거일 전 28일 전에 명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 대상자들은 거소투표 신고 대상 전원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미결수, 노역수, 그리고 1년 미만의 징역, 금고형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자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제 3일, 4일 양일간 우리 사전투표일이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내일 투표를 않고 그 전에 했을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소와 주소지 차이 때문에. 그래서 주소지에서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거소인 교정시설 내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정시설 내에는 규정에 맞는 법규에 따른 투표소를 만들어서 참관인들, 기표 장소, 투표함 모든 걸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3월 4일 날 사전 투표일 때 이미 교정시설에서는 이번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아무튼 안에서도 18세 이상인자로서 세 가지의 경우였죠. 미결 수용자는 뭔가요? 그렇죠. 피의자와 피고인을 말하는 거. 피고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가 피고인 그렇죠. 피고인에서 형이 확정돼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 분류심사를 공부하는 수형자의 신분으로 오는 거. 형이 확정된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노역장, 환영, 유치자. 그리고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근고유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을 집행하는 자. 왜? 그랬죠.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폭이 좀 확대되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안내해 줄 것은 성적 평정에 관한 건데 2년간 우리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A 플러스와 A까지를 포함해서 40%를 줄 수 있었고 B 이하의 점수, B 플러스 이하의 점수를 평정을 60%로 했었는데 이제 A와 A 플러스를 25% 이하에서만 줄 수 있다. A 플러스와 A는 25% 4명 중에 1명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A와 B 등급의 합이 6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 시대로 평정 기준이 변했다는 걸,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인 건 이야기를 했죠. 분류라고 하는 것, 교정에 있어서 분류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관건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분류의 개념, 분류 심사의 의미, 분류 처우 제도를 알아보고 분류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지, 분류의 종류는 무엇인지, 분류의 변천들,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류에 관한 법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정 현장에서의 현황을 보았을 때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본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폭넓게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시작할 때. 과연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정시설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그 교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에 어떻게 디자인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거라 그랬는데 그걸 분류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교정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분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두 번째는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분류를 재조정해 가면서 안에서 교정교화할 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석방하는 데까지 분류가 개입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폭넓게 했었죠. 먼저 우리가 가장 분류란 걸 알기 위해서는 수용자라는 사람들의 정의가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수용자란 누구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범죄자, 그렇죠. 수형자, 형을 받는 사람들. 물론 분류는 수형자에게만, 형 확정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미결에 있을 때도 미결 신분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에도 분류가 개입하게 되지만, 주로 교정에서 분류란 이야기를 할 때는 형 확정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형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형자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쉽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죠. 먼저 수형자도 우리의 국민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를 해한 자들, 범죄를 저지른 자들. 그래서 수형자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 지위라는 것은 범죄자이자 국민이죠. 범죄자이자 소외 계층인 우리 국민. 왜 그들이 소외 계층이에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대다수의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정말 직업적인 범죄자들, 이를테면 소외된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정치 경제 사범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뭔가 사회적인 약자로 지내온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가정들, 빈곤 가정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성장해오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학교 수업, 정상적인 직업, 소위 정상적인 사회 기회 구조 속에서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수용자를 어쩌면은 소외계층이다, 또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하는 이중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 누가 범죄자가 될까? 수용자는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그런 생물학적 요인도 있을 거고, 주로 환경적 요인들로 해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그만 일탈 행위들이 그게 비행이 되고, 그 비행은 성장해 가면서 범죄로 진행되는 패턴을 가진 자들이 대다수이다. 아무튼 우리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되고 형집행법에 의해서 수용 관리되는 교정 처우에 처해진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수용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가 박탈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 그런데 일상적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안에서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느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종교인들, 또 정말 신앙인들은 우리 교정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는데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들한테는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 정말 길 잃은 어린 양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여자 스님은 한 20 몇 년간을 교정에 봉사했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결국 나를 깨우친 건 그들이었다. 오랜 기간 처음엔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나를 깨우친 자들이었다. 이렇게 뭐 표현도 하고요. 또 교도관들과의 사이에서는 관리와 피관리자 이런 쪽에서는 또 교도관들 생각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불편하고 뾰족한 권리 주장자들 관리하는데 어떤 예전에는 인도주의적 관점 이런 말이 많이 이제 쓰여졌는데 지금은 인권 이런 표현이 쓰여지면서 권리 의무가 갔을 때는 권리란 말이 들어가면 좀 뾰족함이 있어요. 주장한다라는 뜻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그래서 불편하고 뾰족한 권리 주장자들 같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과연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 그죠? 범죄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거고 돌아와도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로 돌아올 이웃이다. 여기에 고민이 사실 있는 거죠. 자유형은. 여기에 교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언젠가 돌아올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잘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말을 쓸 때 우리가 재사회와 사회복귀, 재통합의 대상자다. 자, 제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관들에게 강의를 할 때, 교정직 후배들에게 제가 법연수원 강의 시절에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던져봅니다. 수용자는 교정의 고객인가? 어떤가요? 교정의 고객입니까? 아니면 불편할 따름인 관리의 대상일 뿐일까요? 그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교정직 직원들이 대다수가 절대로 교정 고객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지치는 일이거든요. 또 권리를 주장하고 뾰족하게 나오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거기서 어떤 갈등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란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교정의 대상이 뭡니까?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수용자들이죠. 늘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되면은 이제 고객이 아니에요라고 할 때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고객이려면요. 고객이 왕이란 말 듣는데 그렇게 잘 고객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뭔가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사회에 해만 끼치고 와서도 권리만 주장하는데 어떻게 고객인가요?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1차적으로 교정의 대상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정 행정이란 부분이 이루어지는 교정의 개념에서도 그렇거든요. 최근에 교정의 개념 정의는 그렇거든요. 범죄자를 관리할 시설과 조직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집합이다. 그걸 받는 사람들이 수용자죠. 고객이란 표현이 좀 과했나요? 분류와 처우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이야기를 던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특별 권력 관계론에서는 뭔가 영조물에 속한 어떤 관리 대상일 뿐이었어요. 이걸 독일에서 이제 이론이 정립된 게
특별 권력 관계죠. 관리의 대상에서 포괄적인 관리 통제의 대상일 뿐이었던 논리가 특별 권력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반 법률 관계로 설명해요. 그래도 권리와 의무를 갖는 일반 국민들. 그런데 앞에다 제가 괄호에다 뭘 써놨나요? 제한된. 당연히 제한되는 권리들, 그죠? 박탈되는 권리들.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이성 교제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은 당연히 마땅히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참정권에도 제한을 받고. 그래서 제한된 일반 법률 관계로의 수용자들의 지위가 바뀐 거죠. 정말 그렇게 오래되기 전까지도 미국에서는 수용자를 주의 노예라고 명시한 대부분의 판례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수용자의 지위란 아무튼 형이 확정된 사람인데 그런 일반 법률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형법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되고 형 집행법에 의해서 수용 관리되고 교정 처우에 처해진 자들이다. 자,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처우를 할 것인지, 그게 이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수업 내용입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분류의 교정 이념과 관련지어서 분류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